오늘로 총선이 정확히 31일,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공천도 막바지에 접어들며 대진표가 속속 확정되고 있는데 패널 4분 모시고 총선을 둘러싼 쟁점들 자세히 짚겠습니다. 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수영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서용주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제 바로 보시죠. 먼저 민주당으로 가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인천 계양을 지역구 인사 도중에 국민의힘 지지자를 비하하는 의미의 표현을 써 논란을 낳았습니다. 이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빵을 너무 많이 줘. 설마 이치가 아니겠지? 자, 이 유세 현장의 모습과 함께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 지지자를 비하하는 표현을 쓴 부분을 보셨는데 이 내용 꽤나 논란이 됐고 국민의힘에선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이다. 강성 지지층의 아버지다운 극단적 갈라치기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원래 이제 선거 막판이 올수록 이게 말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변수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예전에 뭐 정동영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노인 폄하 발언 때문에 대표직까지 사퇴했던 뭐 그런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는 사실은 정치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솔직히 저런 어떤 유의 어떤 이야기들 사실은 이제 일반적인 정치인과는 좀 달리 본인은 이제 성남시장이라든지 조금의 어떤 뭐 이 어떤 밑바닥부터 올라왔잖아요. 근데 굉장히 직설적인 어떤 단어라든지 어떤 시원한 이야기라든지 그래서 뭐 사이다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런 발언으로 지지층들에게 굉장히 호응이 컸거든요. 예. 그렇게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이제 용어가 이제 당 대표가 되어서도 굉장히 입에 많이 붙은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당 대표는 좀 다른 차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툭툭 이제 던져지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도 아마 주변에서도 꽤 곤혹스러웠던 것 같아요. 이게 뭐 준비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인터넷이나 SNS라든지 이런 어떤 이 공간에서 사실은 극성 지지자들이 쓰던 용어를 그대로 이제 본인이 내뱉어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앞으로의 어떤 리스크는 저는 꽤 있을 거로 봅니다. 왜냐하면 언어라는 게 참 어떤 상황에서는 자제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보면 말을 좀 이렇게 많이 바꿔왔잖아요. 내가 뭐 지지한다더니 진짜 지지한 줄 알았느냐 뭐 등등의 이야기라든지 이런 식의 자주 말을 바꾸는 것들 그리고 또 이게 용어 자체가 보면 굉장히 비하나 폄하하는 발언들 그것 때문에 본인이 뭐 즉각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지금 상황 자체가 예민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 좀 발언을 보면서 우려스러웠던 부분이 최근 혐오 정치가 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도 사실 본인도 그런 피해를 좀 입었었고 그런데 야당 대표가 물론 SNS에서 사과 입장을 밝히기는 했는데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유권자에게 어떤 꼬리표를 달아서 비하한다는 거 이게 선거 앞둔 상황에서 굉장히 뭐 여야를 떠나서 정치권이 다 좀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 같아요. 그렇죠. 뭐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바로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비판과 지적이 있자마자 바로 공개 사과를 했잖아요. SNS를 통해서 그렇죠. 대단히 부적절했다 이렇게 사과의 입장을 했잖아요. 밝혔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제1야당의 입장에서는 이게 총선 승리도 중요하지만 총선 승리 이후에 사실 국민적 통합이라는 문제를 상당히 중요한 이 정치적인 의제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자신을 찍지 않았다고 해서 비하적인 표현을 썼다? 이건 말 그대로 갈라치기라는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중도 무당층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민주당을 선택했을 때 향후 더 이런 식의 민심이 이렇게 일종의 상당히 분열되는 그러한 상황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럴 경우에는 상당히 한 표를 찍는데 상당히 망설여 줄 수밖에 없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바로 그 때문에 좀 더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은 이런 발언이 놓은 하나의 배경 속에는 저는 이재명 대표의 상황에 대한 인식의 비판도 인식을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사실 지금 공천을 둘러싼 여러 가지 지금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비판이 있지만 본인은 상당히
공천을 잘했다, 혁신 공천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기분이 상당히 업됐으니까 사실 스스로에 대한 경계가 풀렸던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본인이 지금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을 강하게 호소하고 있다고 한다면 네. 그에 걸맞는 수권 대안정당으로서의 신뢰를 보여줘야 되는데 리더가 이런 식의 그 발언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신뢰가 수 있을 것이냐 부분인데 문제는 또 하나는 사과를 하고 난 직후에 지금 국민의힘 공천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예. 무슨 표현을 썼냐면 제가 좀 이렇게 직접적으로 비유하기도 조금 머무를거리는 간이 부었다는 표현을 썼거든요. 이 좀 일종의 특정 신체나 특정 질병을 상당히 비유하는 부분들은 예. 정말 문제가 있는 표현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본인이 심각하게 한번 이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다만 이재명 대표의 이 당시 발언이 뭐 공개 유세나 연설장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이 현장에서 나온 발언이었다는 점을 이야기를 드리고 그럼에도 이재명 대표는 사과를 일단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다시 강공 모드로 전환을 한 것 같습니다. 자신의 SNS에 독재화로 전환되는지 여부가 이번 총선에 달려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를 또다시 강하게 비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제 뭔가 국면 전환을 해야 되죠. 예. 지금 공천 파동도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본인의 실언도 있었기 때문에 뭔가 이걸 돌파하고 국면을 전환하는 의도에서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을 끄집어내서 이제 뭐 독재라는 강한 단어도 쓰고 한 것 같은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급증에 불과하다고 보는 게 지금 우리가 이 지점에서 봐야 하는 지표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른바 대통령의 뭐 국정운영 지지도라든가 정당 예. 지지율이라든가 그다음에 공천의 양당 공천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이제 뭐 선거 구도 이런 모든 지표들이 별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유리한 지표들이 가리키고 있는 지점들이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국면 전환을 하고 갑자기 정권 심판 프레임을 높게 끌어올려도 저는 대통령의 지금 최근 갤럽조사 국정 지지율 보면 39%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 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 그 2월 넷째 주 여론조사 갤럽조사 기준 42%였어요. 거의 육박하는 지점이라면은 사실은 정권 심판론 구도가 안 먹힐 수 있는 지금 그런 여론조사 예. 수치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도 아마 신경이 많이 쓸 겁니다. 오히려 저는 지금 선거 구도가 새로움 대 진부함, 신예대 구학으로 지금 예. 바꿔줄 수도 있어서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이런 국면 전환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전략적인 그런 프레임 전환을 좀 고민해야 될 지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 이재명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고 이재명 대표는 조금 전 저희가 이야기를 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과의 대립각을 통해 정권 심판론을 계속해서 부각을 시키는 건데 지금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반론 들을 수 있을까요? 지켜봐야죠. 지켜봐야 된다. 그런데 이제 정권 심판론이라는 것은 이번 총선에서는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2년을 말하자면 국정운영을 했는데 그 2년 동안 잘한 게 있었으면 국민들이 정권 심판에 대한 열망들을 높게 얘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추이들이 계속해서 보여왔었고요. 예를 들면은 국민들이 가만히 있는데 가난해지고 있다. 이런 표현들을 국민들은 공감해요. 거기에 외교 안보, 그다음에 공정과 상식을 내쳤는데 본인에겐 관대하고 남에게는 아주 엄버르치하는 현 정권의 실상이란 말입니다. 이제 이런 걸 봤을 때는 과연 이 정권 심판론이 사그라들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할 수 없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무조건 이번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을 가리고 치러야 된다라는 전략을 쓰는 겁니다. 아, 그렇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 한동훈 예. 이 전략으로 가야 되겠다. 라는 걸 안간힘을 써서 계속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토론하자, 뭐 하자, 공천이 민주당은 이렇게 되는데 나는 잘한다. 그러니까 각을 그렇게 세워야만 정권 심판을 잊어먹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이 전략 자체가 너무 보이는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메시지를 내는 것입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꼬투리를 안 잡혀야 되는데 지금 전국을 돌면서 대놓고 민생 정책 토론이라는 미명하에 관건 선거에 준하는 그런 공약을 남발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에서 정말 국민의힘의 선대위원장이 되시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착각이 들 만큼 아주 대놓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천 잡은 부분에 있어서 이 프레임을 털어내고 이제는 31일 남은 총선에 있어서는 이재명 야당 대 그다음에 윤석열 정권이라는 정권 심판이라는 선명성을 가지고 이제 나서야겠다는 그런 전략에서 메시지가 더 강화될 것이다. 그래 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행보에 관건 선거라는 주장이고 여권에서는 민생 행보다 정책 행보다 이렇게 또 주장이 맞부딪히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공천 작업은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4개 지역에 대한 경선 결과를 발표했는데 먼저 용인정으로 가보겠습니다. 이탄희 의원이 불출마한 곳인데 최근 복당한 이현주 전 의원이
본선에 진출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근과 청년 후보 두 사람과의 3자 경선이었는데 이현주 전 의원이 이겼거든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참 뭐 여기 보면 이현욱 전 GH 사장도 있었거든요. 예. 이분 이현욱 씨 같은 경우는 뭐 리틀 이재명이다라고 할 정도로 이재명 대표의 아주 큰 측근이었는데 그렇죠. 이분이 이제 떨어지고 이현주 지금 전 의원이 일단 이번에 당선이 됐습니다. 이 용인정 지역이라는 거는 이 지역이 생긴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20대부터 생겼어요. 그때부터 이제 표창원 의원, 이탄희 의원,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됐는데 참 공교롭게도 두 분 다 정계 은퇴를 선언을 했습니다. 한 번씩만 하시고. 그렇죠. 한 예. 번만 하고 정계 은퇴를 한 특이한 지역입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지금 이현주 의원이 사실상 지역 연구는 전혀 없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뭐 소위 여전사 3인방이라고 하면서 이제 지금 배치된 게 이제 바로 이 지역인데 그만큼 이제 아마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 이번 뭐 경선 같은 경우에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의 어떤 표가 좌우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3인 경선 같은 경우는 이 1등이 이제 50%를 이상을 득표해야 이제 결정되는 지역입니다. 네. 네. 안 그러면 결선에 가는 지역인데 이제 그렇지 않고 이제 바로 됐다는 것은 그만큼 지지가 있었고 그나마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영입을 굉장히 아마 공을 들였고 또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어떤 공격수로 쓰기 위한 용도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으면서 실제로 지지자들한테 상당히 좀 이 어떤 접근해 간 게 아닌가 뭐 그런 측면인데 이제 문제는 이제 앞으로 본선에서 어떤 성과를 내느냐 그렇죠. 네, 의정부 갑도 살펴보죠. 영입인재 1호 박재 변호사는 문희상 전 의장의 아들 문석균 후보를 누르고 최종 후보가 됐습니다. 이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문석균 후보가 사실은 아버지가 이 지역에서 거의 40년 넘게 정치를 해왔잖아요. 오선을 했습니다. 오선을 했죠. 예. 그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뿌리가 깊은 지역인데 네. 바로 그 때문에 그런 문제들 때문에 소위 말하는 아빠 찬스, 그러니까 지역구를 세습하는 거 아니냐 논란이죠. 그런 논란이 사실 이번뿐만 아니라 지난 4년 전에도 본인이 아버지가 바로 이 그 정계 은퇴 선언을 하고 나왔을 때도 문제가 돼서 바로 그 때문에 사실은 그때 이 공천에서 배제가 됐거든요. 예, 예.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해서 그 탈당해서 무소속까지 출마를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번에 복당을 시켜줬고 그리고 또 이 지금 후보 자격까지 통과시켰을 때 상당히 이 한간에 또 이 비판열이 또 일었던 것이죠. 아빠 찬스가 계속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후보를 탈당까지 후보화했던 후보를 다시 복당시켜서 사실상 공천을 주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이 비판들이 그런 있는데 말들이 그 있었죠. 비판의 이 상당한 이 뭐랄까 예. 질곡을 뛰어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문석균 후보가 나름대로 그 아버지 지역이라 하더라도 내가 왜 정치를 하는가 아에 대한 분명한 이슈, 뭐 아젠다 이런 걸 예. 제시를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이번에 그 지금 공천을 받게 된 이 박지혜 후보보다는 거기에 좀 미치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기 문제 1호 박지혜 지금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기후 변화를 나름대로 막기 위해서 예. 실천해온 행동가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나는 이런 목적으로 정치를 하겠다는 분명한 하나의 목표를 갖고 이 유권자들을 설득하고 당원들을 설득한 부분들이 먹힌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입인재 1호 박지혜 변호사가 의정부 갑으로 출마를 해서 전희경 국민의힘 후보와 맞붙게 되는 대진표가 완성이 됐고 이 총선을 한 달 앞두고 격전지의 여론조사 결과도 하나둘씩 발표되고 있습니다. 먼저 정청래 의원이 있는 현역으로 있는 마포 1부터 보겠습니다. 운동권에서 전향한 함은경 민주화운동 동지회장과 정 의원이 맞붙는데 일단 뉴스원이 한국갤럽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예요. 내일 총선일이면 누구에게 투표하겠는 질문에 정청래 의원이 49%, 함은경 회장은 33%, 16%포인트 격차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에요, 국민의 입장에서. 예. 과거 정청래 의원뿐만 아니라 손혜원 의원도 당선이 돼가지고 민주당 그 계열 의원 그들이 4번 연속 승리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험지예요. 근데 함은경 그 지금 의원 후보가 지금 여기 투입된 지 2주 조금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후발주자고 그다음에 군산에서 활동하다가 서울로 왔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지금 뭐 운동권 청산 프레임이 최근에 그렇게 어떤 뭐 선거 구도로서 떠오르고 있지 않아요. 그런 예. 측면에서 약간 불리하게 지금 작용하고 있는 건 분명해 보이는데 지금 현재 보면은 꽤 큰 표차로 지금 맞아 비율차로 지고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모름이 6%, 무응답이 6%에서 예. 12%의 지금 여지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러네요. 만일 이 무응답층과 응답하지 않은 이런 층들을 아직까지 부동층들이라고 하는 이 총 12%를 많이 끌어들인다면은 예. 뭐 거의 엇비슷하게 갈 수도 있는 오차범위 내로 붙는 그런 접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함은경 지금 후보 측에서는 지금 본인이 운동권 청산 프레임으로 갈 건지 맞대결
방식으로 갈 건지 아니면은 지금 그야말로 여기가 가 있는 소확장 문제라든가 이런 어떤 민생 이슈를 살라미처럼 짧게 끊어 들어가면서 예. 지역 주민들을 소구하는 전략으로 힘 있는 여당 후보로서 좀 말하자면 선거구도를 이끌어갈지 뭐 이런 선거 전략들을 지금 아주 세심하게 운용해야지 이 격차를 줄이고 그나마 승기를 좀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포홀은 최근 진보정당 강세 지역이죠. 지난 3번의 총선에서 진보정당 후보가 10%포인트 이상 격차로 지금 이번 이견 승리를 거뒀는데 이번 총선에서 그럼 반전 가능성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반전 가능성은 수치가 얘기해 주듯이 어렵죠. 희박하고요. 다른 의견이시군요. 그렇죠. 예. 왜 그러냐면 그 현상은 현상으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정청래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최고위원이죠. 예, 예. 최고위원을 이길 만한 사람을 못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함은경 씨에 대한 어떤 자질에 대해서 제가 평가하지는 않겠지만 네. 정청래 의원 처음에 얼마나 많이 얘기가 나왔으면 뭐 하태경 의원도 얘기 나왔었고 김경률 비대위원이 김종률 비대위원도 넣었다가 막 나오겠다가. 해서 막 예. 설화가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한간에는 한동훈 비대위원 정도는 와야 뭐 매치가 된다 할 정도로 여기는 강세 지역입니다. 일각의 예. 주장이긴 합니다만. 그렇죠. 예. 주장이긴 하지만요. 근데 이제 가만히 살펴보시면 왜 정청래 의원이 운동권 청산의 대표적인 표본이 돼야 되죠? 그렇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구로에 있는 이인영 의원 정도는 돼야 전대 의장을 했던 그게 따지고 보면 상징성이 있는 것이지 그 많은 스펙트럼 중에 정청래 의원이 운동권의 상징이다. 그래서 애시당초 이건 운동권 청산의 어떤 대진표가 아니에요. 그냥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하나를 내야 예. 되겠는데 그냥 희생양으로 함은경 후보를 내지 않았냐. 그래서 여기는 격전지라든지 주목할 곳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운동권 프레임이 먹히지 않을 네네. 것이다. 아니다. 해볼만하다. 이런 맞부딪히는 또 주장이고 여기서 또 주목할 게 이 같은 여론조사에서 비례대표를 어느 정당에 투표하겠냐는 질문에는 조금 다른 답이 나왔습니다. 그래픽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비례정당 28%, 민주당 비례정당이 26%였고 조국혁신당이 지금 22%가 나왔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뭐 전체 다른 지역보다 여기가 조국 이 혁신당 예. 이 비례대표 지지가 꽤 높은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마포울이요 전국에 아마 서울 지역 중에서 가장 진보세가 강한 지역일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가 젊은 층이 많이 살아요. 예. 홍대라든지 뭐 연남동이라든지 또 상암동이라든지 그리고 또 여기가 이제 쓰레기 소각장이 현안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시가 지금 쓰레기 소각장을 이 지역에 지금 설치한 걸 두고 지금 이 국민들이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다시 이제 확장하는 방안을 그렇죠. 확장하는 서울시에서 방안이죠. 추진 중이에요. 네.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여권에 불리한 지고 특히 예. 진보정당 같은 경우 정의당이 그 전국 지역구 중에서 뭐 일단 심상정 의원 빼고는 여기가 가장 득표율이 높은 지역입니다. 이번에 장혜영 의원이 여기 이제 출마를 그렇죠. 선언했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지금 이제 민주당에 실망한 특히 민주당의 비례정당의 지금 진보당과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통진당 후신이나 등등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표들이 실제로 이제 조국 혁신당으로 좀 쏠려가는 이제 그런 현상을 빚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특히 높고 다른 지역보다 높은 것도 아마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어떤 예. 지역적 특성 때문에 조국 혁신당 비율이 꽤 높은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 두 번째 격전지 광진을로 가보겠습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과 서울시 정무부 시장을 지낸 오신환 전 의원이 맞붙는데 같은 여론조사에서 고민정 의원이 44%, 오신환 의원이 37% 오차 범위 내 접전이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오신환 전 의원이 상당히 나름대로 약진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할 수 있겠네요. 사실 오신환 의원은 두 번의 국회의원을 했습니다만 예. 다 관악에서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역을 바꾸고 사실 그 지역에 상당히 연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차 범위에 따라 붙었다. 나름대로 아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한번 해볼 만하다는 생각을 할 거예요. 사실은 이 광진에서 지난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이겼거든요. 네. 사실 이러한 이 변화의 바람은 아마 제가 생각해 2020년도에 예. 그 21대 총선 당시에 오세훈 시장 그리고 김병민 이 사람을 그 광진에다가 전략적으로 투입해서 예. 상당히 나름대로 정치적 씨앗을 뿌린 부분들이 이제는 상당히 좀 수확을 거둘 수 있을 만큼 성장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예. 과연 이번 그 총선에서 승리를 거머쥘 수 있는 예. 정치적 변곡점을 넘을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대목이고 또 한편으로는 고민정 후보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아마 이번 공천과 관련해서 상당히 좀 반발을 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당내 지지층들이 조금
이 거리를 두는 그런 양상도 아마 저는 이 여론조사에 반영되지 않았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그 고민정 후보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 당내의 전통적 지지층을 하나로 모으는 그러한 작업이 우선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진구만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난 대선에서 광진을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게 이겼고 광진갑의 경우에는 근소한 차이로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당시에 이겼다는 점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 광진을 15대 총선부터 21대 총선까지 보수정당 후보가 승리한 적이 없는데 지난 대선 조금 전 설명드린 수치처럼 이 과반의 득표를 국민의힘 후보가 기록을 했고 광진을은 한강 벨트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지역을 놓고 여론조사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중요하냐면은 이쪽 그 강 건너 쪽에 있는 동쪽은 이른바 송파 가서 강남으로 오기 때문에 이쪽 한강벨트는 조금 수월하고 그다음에 전략 지역이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강세 지역으로 볼 수 있는데 이쪽 이제 강 북쪽으로 놓고 보면은 여기에서 지고 나면은 용산까지도 위험해질 수 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기 때문에 전략적 요충지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사실 지난번 총선에서도 오세훈 시장이 아주 근소한 차이로 졌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험지라고 하지만 인물 경쟁력이 반영되는 지역이기도 하고 이번에는 더더군다나 여당 프리미엄으로 치러진 선거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오신환 후보 같은 경우가 좀 지금 약간 선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봐요. 더더군다나 이쪽도 이제 부시장 출신의 지금 오신환 의원이 왔기 때문에 무언가 개발 욕구가 있다든가 아니면 오세훈 전 시장과의 어떤 케미를 통해 가지고 내가 이 지역의 발전을 이끌어내겠다라는 이런 지역 공약들이 조금 세밀하게 좀 들여다볼 수 있다면은 지난번처럼 인물 경쟁력도 입증이 되는 지역이고 그다음에 총선에 대한 어떤 그 공약도 여기 좀 먹힐 수 있다 그러면은 저는 이쪽도 이제는 과거처럼 아주 민주당의 탓밭이라기보다는 약간 스윙 스테이트적인 이른바 말하자면은 그 후보를 그러니까 지지하는 후보를 바꿀 수도 있는 이런 이제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오신환 후보가 굉장히 말하자면 그 재선 의원에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스펙 경쟁력이 좋기 때문에 저는 계속 이 추세로 따라가는 추세로 간다 그러면은 저는 이 지역도 상당한 접전이다. 근데 여기를 이기면은 이쪽 강북 쪽 한강벨트가 쭉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영향력이 이 점이 좀 주목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더 사수를 하려 할 테고 또 구민정 의원의 이 소위 말해 이름값. 그렇죠. 이 부분도 지금 오신환 전 부시장이 뛰어넘어야 될 부분이고요. 네, 또 주목되는 지역이 강북을이죠. 박용진 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이 주말 이틀 동안 결선을 치르는데요. 두 사람의 목소리부터 먼저 들어보시죠. 여러분도 지금 박용진이 비명행사 마지막 한 점을 찍을 거다 생각하시고 계실 텐데 대반전이 스토리가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내 경선일 뿐이지만 그 한 점 불꽃이 온 들판을 다 불사르기도 하거든요. 제가 박용진이라면 저는 무척 부끄러워할 거예요. 24년 동안 조직 관리하고 여기서 정치를 했는데 1차에 50%나 이런 등등으로 못 꺾었다. 이건 부끄러워할 일이에요. 자, 박 의원은 이미 3인 경선을 치렀죠. 하위 10%에 속해 30% 감산 페널티를 안고도 1차 관문을 넘었는데 이게 지금 페널티가 결선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까? 그렇죠. 아, 그렇습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게 그 지금 공간에서 밝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려운 싸움인 거는 같아요. 근데 저도 좀 놀랬던 부분들은 3자 경선에서 30%를 안고 있으면 결선에 가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이겨내고 결선에 올라왔다는 것은 박용진 의원이 지역에서 끌어모을 때까지 끌어모았다라고 이제 평가할 수는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승패는 모르겠지만 이게 따지고 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어떤 매치보다 더 재밌는 지금 경선 매치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박용진 의원은 30%를 안고 있기 때문에 둘이 붙었을 때 59%예요. 근데 정확하게 따지고 계산했더니 58.9입니다. 58.9를 얻으면 정봉주 전 의원을 경쟁자 후보를 넘어설 수 있어요. 30%가 있다 하더라도요. 아주 근소한 차로 이기겠죠. 그래서 저는 과연 그게 가능할지. 근데 최근에 이제 같이 3인 경선에서 경쟁했던 이승훈 후보가 지금 정봉주 후보에 대해서 지지선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득표에서 0.7을 곱했을 때 이길 수 있을지 이건 한번 좀 저도 기대가 되는 측면입니다. 이제 누구가 결과를 떠나서 이걸 30%를 안고도 살아난다면 박용진 의원 자체가 정말 민주당 내에서는 아주 파격적인 그런 주목받을 수 있는 인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다. 하지만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게 지금 뭐 여러 재미있고 흥미있는 포인트들이 있는 경선 지역들이 많았는데 이 지역에 이렇게 관심이 쏠리는 건 두 사람의 이름값 그리고 상징성이 그만큼 부여가 되기 때문인 것 같은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어떤 영향을 미칠 걸로 보세요? 우리야 보기야 재밌지만 예. 본인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키가 지금 뭐 박용진 의원 제가 저 전화로도 계속 지금 문자 오고 제발 좀 찍어달라고 이야기하고 예. 방송에 나가서 이제 호소하기도 하고 사실 박용진 의원이요 거의 매주 제가 알기로는 아마 지역에 가서 선거 때 아닌데도 예. 지하철에서 인사하고 이런 행동을 다 했어요. 정말 지역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3인 경선에서도 이제 결선에 진출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모래주머니를 지금 뭐 3개 정도 달고 다닌 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그게 지금 정상적으로 될까라는 좀 의문이 있어요.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민주당 당세가 강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정봉주 의원이 이제 얼마나 이제 이 지지를 결집하느냐에 따라 달라있지만 문제는 이제 여기서 하게 될 경우에 바로 이재명을 대체할 수 있는 저는 리더로 성장할 수가 있다. 이긴다면 그렇죠. 이긴다면은 예. 그렇게 자르려고 했는데 이겼다면 왜냐하면 지난번 대선 때도 나왔고 당대표 경선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경선의 어떤 힘이 일단 차세대 리더로서의 어떤 힘을 일단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본인도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게 노무현 대통령의 마음으로 뛰겠다. 즉 불리한 데서도 내가 여기서 이기면 어떤 면에서 보면 바로 이제 정치적 리더로 올라가기 때문에 예. 아마 굉장히 재미있는 지역인데 아마 바삭바삭 속이 탈 겁니다. 그렇겠네요. 네, 오늘 청년전략제구죠. 서대문갑의 경선 결과도 발표를 합니다. 성치훈 후보를 하루 만에 제외하고 정진상 전 실장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 경선에 올라서 지금 논란이 일었는데 이것도 결과에 따라 좀 파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사실 성치훈 후보가 이렇게 지금 그 경선에서 3인 그 지금 경선 후보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이 번복된 부분에 대해서 강의원 공당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 행위 중에서 최악이다 하는 그런 비판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설득이 상당히 뭐 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사실 지금 추가적으로 이번에 그러니까 지금 바뀐 후보가 들어가서 예. 경선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네. 앞서 뭐 말씀하셨지만 지금 성춘 후보가 배제되고 나서 지금 차점자로 지금 3인 경선에 들어간 사람이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그러니까 예. 대장동 변호사라는 부분이죠. 예. 그래서 사실 그렇게 들어갔을 때 적지 않은 의구심을 가진 사람들이 비판을 제기했던 부분이 결국 성춘 후보가 비명계니까 이제 조금의 하자를 갖고 예. 그 공천을 배제시키고 소위 말하는 친명 그중에서 찐명이라고 할 수 있는 대장동 변호사 넣은 것이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예. 지금 이제 상당히 정치적 논란으로 비화됐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예. 만약에 이번 결선 그러니까 이게 지금 3인 결선 경선에서 만약 김동완 후보가 1등이 될 경우에는 이거 진짜 거의 원래의 의구심이 현실화되는 거 아니냐는 그러한 비판에 진짜 완전히 기름을 붓는 예.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사실 김동완 후보가 승리하느냐 안 하느냐가 가장 큰 하나의 관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성치훈 전 행정관의 경우에는 과거 발언에 대해서 일각 녹색정의당 등에서 비판이 있었고 안규백 위원장이 이 같은 상황을 반영을 해서 차점자인 김동완 변호사를 결선에 올렸다 이런 입장까지 밝힌 상황이고 네. 저희는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엔 국민의힘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역시 주말 사이 공천 명단이 거의 확정됐습니다. 관심을 모든 지역 중성동인데 하태경 의원 그리고 이해운 전 의원이 2인 결선을 또 치르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결선의 조건은 일단 3인 같은 경우는 1인이 50%를 득표하지 못할 경우에 일단 상위 1, 2등이 이제 결선을 가게 되는 그렇죠. 그런 결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영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탈락을 했고, 맞습니다.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아마 올라가게 된 것인데요. 괜히 이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전현희 전 국민권위원장이 이제 민주당 공천이 됐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천이 좀 늦어지면 사실 좀 여러 가지 어떤 이 선거운동에 문제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벌써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예. 아직까지 이제 공천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제 선거운동에 문제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해운대 지역을 그쪽 지역에서 이제 서울로 올라왔고 이해운 의원은 뭐 다른 지역에 이제 좀 하다가 이번에 이제 이쪽에 오는 것이기 때문에 서초에 있다 동대문에 갔다가 갔다가 이제 또 여기로 온 거죠. 자, 지금. 그만큼 예. 이제 두 사람 다 사실 배수진을 친 것 같습니다. 물러날 길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결과에 따라서 또 여기 이제 결과 따라서 또 이제 전현희 또 전 위원장과 붙어야 되니까 그렇죠. 뭐 그런 과정들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경선 결과에
대표에 관심이 모아졌던 이 친윤계 핵심 박성민 의원도 경선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박성민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검사 시절부터 좀 친분을 유지해왔던 사실 친윤이라고 좀 볼 수 있죠. 그렇죠. 친윤 의원을 봐야죠. 그리고 대통령과 굉장히 소통을 자주 하는 걸로 알려져 있었는데 네. 어쨌든 그 지금 사실 이번 경선 과정에서 이른바 뭐 삼천교육대 논란도 있었고 그다음에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인 이 지역이 그 공천이 늦어져 가지고 경선 확정도 아주 늦게 됐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결국 이제 그 전 정영국 청와대 대변인하고 이제 다른 분을 꺾고 이제 올랐는데 저는 울산에서 특히나 이제 뭐 그 김기현 전 대표와 그다음에 이제 김기현 전 대표도 사실 또 살아남았고 그래서 이제 울산 같은 경우에 뭔가 좀 쇄신의 그 부산에서는 장제원 의원이 혁신적인 뭐 그 자기가 불출마 선언했고 또 하태경 의원도 부산 해운대 갑에서 서울로 이동을 했는데 네. 울산 쪽에서는 사실 좀 이런 뭐 혁신이라든가 좀 감동 어린 이런 좀 경천이 없었죠. 예.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부울경에서 어떤 좀 영향을 끼친 건 저도 좀 봐야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박성민 의원이 물론 이제 뭐 자력으로 살아남았습니다만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성민 의원과 이번에 권성동 의원, 윤한홍 의원 모든 분들이 살아남음으로써 결국 예. 친윤 불패라는 그런 어떤 말하자면 프레이밍도 생긴 것도 사실인데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안정적인 공천을 했고 더군다나 현역 유지의 공천이 돼서 과연 근데 이것이 본선에서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그러니까요. 그 본선에서 어떤 국민들이 안정적이고 잡음 없는 공천을 인정하겠는데 과연 이것이 혁신이고 쇄신인가? 민주당은 시끄러웠지만 어쨌든 바뀐 인물들로 여기에 꺼내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총선의 관전 포인트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 주신 것처럼 국민의힘 공천 상황을 보면 일찌감치 불출마를 선언했던 장제원 의원을 제외하면 지금까지 친윤계가 공천 과정에서 떨어진 사례는 사실상 없다, 실제 없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배경, 이유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말만 번지르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혁신이고 시스템이고 세대 교체다. 우리는 그렇게 한다. 이재명 민주당은 그렇게 하지 않았잖냐. 그렇게 욕을 하지만 막상 들여다보면 다 친윤 공천이고 용산에 있는 분들이 간 것이고 따지고 보면 장제원 의원도 불출마를 했지만 그 지역구에 온 사람이 또 장제원 의원의 아주 말하자면 친한 분이 또 거기 온 거 아닙니까? 그냥 다 나눠 먹기를 한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친윤 불패? 이제 노골적으로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다음에 지금 이제 노른자만 남았지 않습니까? 대구랑 강남 5곳을 뭐 국민경선대로 한다지만 국민들이 지금 30일 남은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후보를 누구로 보냈지 그럴 시간이 있겠어요? 다 그냥 당원들 모아서 친윤의 충성도가 높은 당원들이 추천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용산에서 생각하는 사람들 거기에 꽂을 공산이 크기 때문에 결국에는 일맥상통하게 친윤이 살아남고 나눠먹기식 공천을 한 것이다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저는 그래 말씀드립니다. 반면 국민의힘에선 시스템 공천이다.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지역구 공천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국민의힘은 비례대표 공천의 속도를 높이고 있죠. 인효환 전 혁신위원장이 국민의힘 위성정당의 비례대표를 신청했고 국민의 미래 선대위원장으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인효환 위원장은 아마 이제 혁신위원장을 또 했고 네. 또 이분의 어떤 가문이 우리나라 사회에 또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예. 그럼 나름대로 이제 혁신위원회가 던졌던 어젠다가 사실은 한동훈 위원장을 통해서 뭐 상당히 수가 이제 실현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분이 있던 장점은 일단 호남 출신이라는 거거든요. 순천 출신에다가 또 이제 푸른 눈에 또 호남 사투리를 잘 쓰시는 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선거 운동에 있어서 굉장한 효용성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아마 본인은 처음에는 제가 듣기로는 아마 지역구 출마를 원래 이제 좀 하려고 했었는데 집에서도 반대를 많이 했고 또 혁신위를 거치면서 좀 상당히 좀 회의감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아예 정치를 안 하려고 하다가 지금 이제 다시금 이제 이번에 비례대표로 절대 이제 아마 제가 듣기로는 부인께서 지역구는 절대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비례대표 쪽으로 이제 들었는데 아마 인효환 위원장은 여러 가지 어떤 상징성이 있을 겁니다. 일단 비례대표 대표가 되면 일단 인지도 면에서 꽤 인지도가 있잖아요. 인지도가 작년에 많이 올라갔어요. 그렇죠. 한동훈 위원장과 버금가는 지금 인지도를 갖고 있고 또 이분의 어떤 이 이야기나 또 여러 가지 어떤 이 포인트가 굉장히 국민들의 소구력이 있을 겁니다. 또 하나는 이분이 이제 의사 출신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 최근에 이제 의사들 파업과 관련해서 또 그런 면에서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 것이고 아마 여러 가지 아마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꽤 공을 많이 들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위성정당의 선대위원장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은 한동훈, 인효환 투톱 체제가 가동이 될 수 있는 거죠. 관련 발언들 들어보겠습니다. 인효환 전 혁신위원장은
여러 가지로 장점이 많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호남의 명문가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뇨한 위원장이 그동안 우리 당을 위해서 해온 활동들을 보시면 전 장점이 많은 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동훈, 이뇨한 투톱 체제의 가능성. 뭐 아직 가능성입니다만 네. 효과, 파급력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두 분이 각 당의 그러니까 대표로서 예. 그러니까 만약에 아니, 각 당의 대표는 아니지만 각 당의 그러니까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뛰게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파장은 있겠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 사람이 소위 말하는 다 이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일종의 셀럽, 일종의 그러니까 국민 인기남 뭐 이 정도로 분류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두 사람이 움직이는 모든 뭐 일거수일투족이 상당히 뉴스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있다. 또 그리고 지금 인뇨한 위원장 같은 경우는 특히 지금 호남에 상당한 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좀 취약한 지역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한 소구력을 뭐 나름대로 갖출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두 분이 공교롭게도 다 정치 경험이 없다는 거죠. 그러네요. 정치 경험이 없다는 이야기는 예. 선거 경험이 없다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한 부분들을 이 짧은 시간에 선거 지휘를 할 수 있는 이 정도의 역량을 보강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또 드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인뇨한 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출마자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한동훈 위원장은 출마를 안 하기 때문에 양쪽 다 모든 유세를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외형상으로는 투톱이지만 사실상으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원톱이 된다. 그거는 그만큼 정치적 책임에 대한 예. 무게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총선을 앞두고 소동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제 한국대학생 진보연합 회원들이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난입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모습 함께 보시죠. 성일종 의원이 서산장학재단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토 히로부미가 인재라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총동이는 사퇴하고 경계를 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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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종의 경계를 떠나라! 네, 관련해서 성일종 의원은 지난 6일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의 입장을 일단 보인 바가 있는데 대진현 회원들이 어제 국민의힘 당사에 무단으로 진입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성일종 의원이 이제 물론 이제 정치인으로서 비유를 하다 보니까 저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분명히 저런 비유는 해서는 안 될 비유죠. 우리가 비유가 사실 손쉽고 그다음에 어떤 사례를 설명하기는 굉장히 좋은데 이게 잘못하면 독이든 화살이 돼서 본인에게 돌아오거든요. 근데 자, 이건 성일종 의원이 금방 사과했고 한동훈 위원장도 공개 경고를 했습니다. 이런 앞으로 언행에 특히나 후보들 주의하라고 했는데 아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국은 이제 야당도 지적할 수 있지만 이걸 국민이 투표로 평가하면 되는 행위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저렇게 대진현 학생들이 국민의힘 당사를 찾아서 저렇게 난입하고 저렇게 물리력을 행사했던 거는 저는 저게 민주질서를 부정하는 거라 봅니다. 국민들이 그런 막말이라든가 혹은 뭐 부적절한 비유 이런 판단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고 투표로서 그 말하자면 성격을 규정해주면 될 일인데 예. 그걸 가지고 대학생들이 굳이 와가지고 저렇게 말하자면 물리력을 행사하는 거는 전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보는 거죠. 오히려 이런 어떤 말하자면은 야권에 대한 어떤 그런 스피커를 키우기 위해서 국민의힘 당사에 난입해서 이렇게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투표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왜 저렇게 공개적으로 저렇게 말하자면 무리를 일으키느냐. 또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래서 집회 충분히 할 시위를 할 수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건데 예. 저기 난입한 거는 사실 저게 민주정당이나 테러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대학생들이 이렇게 자신의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공식적인 방식이었는지 문제를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과거 부적절한 성적 발언을 한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이걸 두고도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의 공천 자체가 그게 이제 아까도 하고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혁신적이고 기준이 명확하고 어떤 발언이 부적절하거나 문제가 있는 분들은 다 걸러냈다고 하는데 하나하나 뜯어보면 다 저런 식입니다. 성일종 의원 자체도 대학생들한테 욕먹을 말을 했죠. 이토 히로부미가 누군데 인재입니까? 그러면 자격이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5.18 북한군 개입설을 거론했던 도태우 후보도 지금 대구에 버티고 있는 것이고요. 뭐 정확히는 개입설에 대한 개입설 없다고 명확한 하지만 조사를 요구함이라고 하지만 예. 이미 유튜브 안에서 발언이 있었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걸 검토를 해야 되죠. 그다음에 장해찬 후보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예전에 정치 일을 하기 전에 본인이 어떤 그 SNS 글에 올린 것들을 소환을 했어요. 그러면 이런 검증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말하자면 걸러낼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가 모두 다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하듯이 공천이 나이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대로 보면.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치하느냐.
저는 가장 깜짝 놀랐던 건 정우택 의원이에요. 돈 봉투를 받았다는 CCTV 영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주장과 근거와 명백한 증거 때문에 그런 후보 자격이 없다는 요청에 대해서 기각시켜 버리잖아요. 그게 지금 국민의힘 공천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장해찬 후보에 대해서 따로 뭐 논평할 필요 없이 전체를 보더라도 예. 국민의힘은 제대로 된 공천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짐지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정우택 후보의 경우에는 뭐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정영환 공관위원장이 어제 뭐 기각에 대해 이의를 받아들일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한 상황이고 즉 국민의힘에서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SNS에 막말글이 차고 넘친다 이렇게 반박을 하는 건데 이건 뒤집어 보면은 뭐 양쪽 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자인하는 걸로도 해석이 돼요.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예. 장해찬 후보의 과거, 그러니까 예. 지금 소셜 미디어에 올렸던, 그러니까 일종의 이 문구 특정 문구만을 특정해서 이렇게 공개가 한다고 한다면 우리도 똑같이 하면 오히려 예. 우리는 공개가 소재가 더 많다. 여기도 너무, 문제고 저기도 문제다 이겁니까? 그렇죠.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제가 아닙니까? 생각했을 때는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그러니까 이 지금 그런 식의 하자를 따진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훨씬 더 심각하고 많다는 부분 아마 부각시키는 것인데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총선이라는 것이 민주주의 축제고 그것이 예. 그러니까 이 국가의 발전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는 좀 더 정책적이고 본질적인 경쟁을 해야 되는데 사실 과거에 이때 했던 여러 은행은 검증하는 것은 좋은데 이 진짜 맥락도 무시한 채 이 특정 이 지금 뭡니까 이 비유나 이 예. 그 단어 하나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전투구식으로 만약에 경쟁이 될 경우에는 네. 사실은 민주주의의 축제가 민주주의 난장판이 될 수 있다. 그런 우려를 예. 유권자 입장에서 상당히 우려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전 투구로 흐르면 난장판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 이런 지적이고 저희는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엔 제3지대 소식입니다. 최근 갤럽 조사에서 눈에 띄는 정당 지지도가 나왔죠. 국민의힘 37%, 민주당 31%였는데 보시는 것처럼 조국신당 조금 전에 저희가 관련 이야기를 했는데 6%가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제3지대에 이준석 그리고 이낙연 대표의 존재감이 희미해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요. 점점 이제 선거가 다가올수록 어떤 정당의 정체성이 뚜렷한 곳에 이제 아마 지지층이 몰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양당은 뭐 일단 양당에 몰리는 것이고 예. 제3지대 같은 경우는 지금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본인들은 보수개혁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보수개혁을 누가 한동훈 위원장이 다 그냥 어떤 면에서 보면 이슈를 다 가져가 버렸어요. 흡수를 하는 듯한 그렇죠. 느낌. 그리고 뭐 이탈자도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지금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어떤 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지금 소그룹이 다 잃어버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지도가 나오지 않는 것이고 지금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도 지금 새로운 미래가 물론 이탈자들로 해서 이제 민주연대라는 것을 해왔지만 그러니까 이 응집도 특히 이제 이 지지층의 어떤 똘똘 뭉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광주에 출마를 해서 뭔가 이제 호남 민심의 어떤 좀 이걸 불러일으키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예. 근데 반면에 이제 조국 혁신당은 이제 본인이 그 민주당보다 오히려 더 선명하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기가 있는 것인데 문제는 이 결국은 지금 조국 혁신당을 바라보는 이제 중도층의 마음일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당의 지금 당 대표를 비롯해서 영입 1호, 그다음에 지금 의원 영입 1호 전부 다 법원에서 지금 사실은 이 형이 확정된 사람들 아니겠, 이제 1심이 확정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전부 다 뭐 해임되고 그다음에 실형을 받고 이런 사람들만 다 지금 출마하게 되는 예. 이러한 상황이 된다면 과연 이게 혁신당이겠나? 우리 혁신당보다는 그냥 범죄 혐의가 있는 전과가 있는 사람들만의 모인 곳이 아닌가. 예. 지금 당장은 국민들의 어떤 이 지지자들의 눈길을 끌지 모르겠지만 점점 이 당의 어떤 실체에 대해서 좀 더 밝혀진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국 대표는 2심까지 나왔고 황운하 의원은 1심까지 나왔고 각각 3년, 2년씩 지금 실형이 나왔지만 법적 구속은 되지 않은 상황인데 네, 그런데 같은 여론조사에서 조국 혁신당에 대한 20대 지지율이 사실 0%였거든요. 이게 굉장히 좀 눈에 띄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조국 대표가 그래서 뭐 자기 자신들의 공약 1호로 뭐 젊은이들의 어떤 그런 뭐 그 입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꺼내놨지만 싸늘하고 시큰둥하거든요. 왜냐하면 예. 본인 자체가 사실 저 혐의로 이미 형이 확정, 이미 2심까지 받은 사람인데 그러니까요. 과연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저는 그래서 지금 4050 세대,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를 보면은 민주당에서 지지층이 아주 높은
세대라고 하는 4050의 지지는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 30대까지도 일부 흡수하고 있지만 20대에 대한 지지는 전혀 받지 못하는 거는 네. 이게 공정과 상식, 그다음에 네. 조국 대표가 얘기할 수 있는 과연 이게 혁신의 당인가? 이거는 그냥 조국 개인의 당에 불과한 예. 거고 정말 범죄 혐의가 많은 분들이 여기에 와 있는 일종의 말하자면 정치 공동체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것뿐이지 과연 이게 한국의 정치를 새 마중물로 하려는 혁신의 당인가?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앞으로 20대 같은 경우가 굉장히 이번 총선에서 중요한 말하자면 투표 동인이 될 텐데 예. 저는 조국 대표의 이 신당이 확장성이 떨어진다는 측면은 20대에 대한 지지 철회가 저는 가장 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다만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고 대법원 판결까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출마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볼까요? 민주당엔 공식적인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이 있죠. 이재명 대표는 쌍둥이라는 표현을 쓴 바가 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는 같은 배를 탄 사람이 아니고 일란성 쌍둥이에요. 네, 맞습니까?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은 글자도 한두 글자만 다르죠. 네, 우리는 같은 배에서 나온 같은 존재다. 다만 잠시 달리하고 있을 뿐이다. 자, 이 같은 조사에서 비례대표에 대한 조사 내용이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 비례정당의 경우에는 37, 민주당 비례정당이 25, 조국신당이 15%가 나와서 이 수치를 보고 이재명 대표는 어떤 생각을 할까? 혹시 조국 혁신당과의 연대에 그동안 선을 그어왔는데 연대 가능성이 살아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방금 이재명 대표 발언을 보면 연대 예. 가능성이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더불어민주연합은 우리와 모양만 다르지 쌍둥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지역구는 민주당, 그다음에 비례대표는 더불어민주연합을 찍어달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조국혁신당하고는 같이 안 가겠다는 얘기예요. 다만 연대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 거는 저번에 방문했을 때 같이 승리합시다이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지지율 자체가 이제 조국혁신당에 나오는 부분들은 이번에 진보 진영의 전체 스펙트럼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입니다. 예. 이렇게 무능한 국정 운영을 더 이상은 보고 있을 수 없다라는 그런 열망들이 있어서 조국혁신당 그게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더불어민주연합은 그게 조금 조국혁신당보다는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지지 자체가 진보 스펙트럼에서는 조국혁신당으로 가지만 예. 연대는 민주당에서는 하지 않는다는 선을 긋는 발언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조국혁신당은 연대는 아니되 그러니까 건너야 될 강도 아니고요. 예. 바라보면서 예. 잘 가면 좋고 그다음에 멀리서 응원하는 존재. 예.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목표가 같잖아요. 예. 건너야 할 강은 아니다. 지금 귀에 들어오는 말씀인데 사실 조국 전 장관 오늘 봉화마을을 찾아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예. 권양숙 여사 만나는 일정도 있거든요. 사람들은 이거를 어떻게 이 모습들을 바라볼까 싶은데 강을 건널 건 아니다.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앞으로? 권양숙 여사 3위가 이번에 종로에 출마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물론 뭐 오니까 이제 박상원 만나는 거지만 후보입니다. 예. 뭐 상당히 이제 지지층들에게 딜레마가 있을 겁니다. 과연 그러면 지역구를 민주당을 찍고 이 비례대표는 조국당을 찍을 것인지 아니면 민주당에 줄 것인지 그래서 몰빵 운동하고 있잖아요. 같은 뭐 찍어달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런 상황들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결과적으로 결국 이재명 대표 본인이 만든 거 아니에요? 이 준연ung제 아니 처음부터 그냥 병립형으로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근데 지금 두 정당을 해고 지금 다 나중에 다 합친다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표를 갖다 두 군데 갈라주고 끝나고 나면 다 해체 모여서 다시 간다? 예.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만들고 결국 조국 정당이 저렇게 하게 만든 거 바로 이재명 대표 저는 책임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이런 책임을 만들어놓고 이제 또 불리하니까 몰빵을 해달라라고 예.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국민들에게 면이 안 서는 이야기겠어요. 예. 물론 조국 전 이제 혁신당 같은 경우는 지지층을 뺏어오기 위한 활동을 하겠지만 예. 문제는요 정말 황운하 같은 오용 같은 실형이 선고받아서 이미 불출마 선언하는 사람까지도 들어가서 다시 출마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런 제가 볼 때는 그런 국민에 대한 정말 염치가 없는 일이다. 그런 걸 저렇게 예. 합법적으로 조장한다는 거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다소 강하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몇 마디 드리면은 이 비례대표자는 사실 어느 한 당에만 책임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출마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점으로 가름을 하고 정치권 쟁점은 여기까지 짚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